먼저 갑작스런 윤석열 총장 대변인 사퇴 내용부터 짚어보지요. 뭔가 처음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열흘 만에 사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동훈 대변인 된 뒤로 몇 가지 좀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게 지난번에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27일쯤 대권 도전 선언할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1시간 만에 입당은 아직은 뭐 좀 제가 좀 일찍 얘기한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저런 이유로 뭔가 둘이 안 맞지 않았겠습니까? 최종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을 내려놓은 건지 그만두라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내용 짚어볼 텐데 일단 그동안 이동훈 대변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죠. 지금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말다시피 6월 말 7월 초. 음.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예. 그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정이 시점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예. 다른 사항들은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 날짜는 대충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27일이나 뭐 28일, 29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요.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바로 본인이 뒤집으면서 어찌 보면 대변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동훈 대변인 역할이 없어요. 역할이 없는 거죠. 이건 마치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이 아니라 대변인도 일정 정도의 본인의 물론 의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해명하게 하면 돼요. 문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좀 와전됐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 거의 부하 직원 다루듯이 무슨 일각에 보면 무슨 어디 대검에 뭐 공보관 하듯이 어찌 보면 역할 자체가 없는 거죠. 이분도 정치 기자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럼 본인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서 뭘 드러났냐면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윤석열 총장은 들어갈 생각 없다.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일단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네. 용인의 이술에 있어서 1호 인사잖아요. 네. 그 대변인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치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어찌 보면 이제 파토가 난 거죠. 예, 그렇죠. 일단 공보팀 둔 게 윤석열 전 총장 가장 먼저 한 일인데 공보팀 두는 것도 처음에 조금 매끄럽지 않았죠. 장해찬 평론가가 맨 처음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변인이 장해찬 평론가가 되는 모양이구나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동훈 대변인으로 발표가 났죠. 그랬는데 이동훈 대변인 그러면 장해찬 평론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 뭐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내 말만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해찬 씨 상당히 좀 머쓱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부터 한번 먼저 다뤄보죠.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자, 돌아온 정기남 전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잘 마치고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친정에 돌아온 느낌입니다만 예. 마음은 다부지게 시청률을 1%라도 올리는데 기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그 유리한 평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신성범 의원한테 한번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동훈 대변인 혹시 좀 아세요? 알죠. 알아요. 그러면 이동훈 대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때문에 그 갈라서게 됐을 것 같아요? 우선 18일 날짜 나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아닙니까? 예.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결정적인 게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한 것을 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겁니까? 보이시지만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예. 이 대목. 예. 다시 말하면은 근데 왜 그런가? 그럼 되돌아보면 그러면
이동훈 대변인하고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나왔을까? 아니면 지레 짐작 이동훈 씨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는 감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내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앞날에 더 낫다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지른 것인지는 불투명해요. 어찌됐건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갔다고 판단한 거죠. 예.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앞에 둘이 이야기니까 어디까지 이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자, 이 대변인 나가서 만약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마지막에 지켜야 돼. 예를 들어서 직접 당장 지금 안 들어간다고. 예. 라고 지침을 내린 건지 안 내린 건지 이런 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러니까 대변인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좀 뭐 얘기가 있었어야죠. 근데 이제 그날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1시간인가 1시간 반 후에 이동훈 대변인 명의로 예. 자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태산처럼 신중하게 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다시 낸 거예요. 자기 말을 오전에 했던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직접 어떤 언론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국민의 입당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금 아니다. 국민의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걸로 한 번 더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라면 대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만둬야 돼요. 혹시 경거망동 뭐 이런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이동훈 대변인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이동훈 대변인 보고 당신이 계속 실수하는데 예. 그만두십시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동훈 대변인이 적어도 윤 총장이 저렇게 나오는 마당에 내가 있을 공간은 전혀 없다. 내 판단이 틀렸구나. 만약 어떻게 보면 본변인하고 그래요.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사표를 낸 것이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여러 여당에서도 지적합니다만 가장 먼저 했던 인선에서 불협화음이 나왔다는 것. 또 하나는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둔 지가 3월 4일이니까 넉 달 가까이 돼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정치적 경로, 어떤 정치 길을 걸어가겠다는 부분에 대한 자기 정리를 못 해내고 있다는 게 노출된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어도 국민의힘 조기 입당파, 그 참모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좋은 그룹에서도 갈라질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조기 입당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진언하는 그룹. 아닙니다. 제3지대를 지켜야 당신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라고 보는 제3지대 고수파. 이 사이에서 입장을 좀 빨리 못 정했다는 게 결정적 이유예요. 정기남 실장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동훈 대변인 한 열흘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많은 패널들이 대변인 아니고 꼭 본변인 같다. 자기 얘기가 너무 많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변인을 둘 뒀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네. 그런데 이상록 대변인은 법조 출입을 오래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좀 법조 시절에 좀 잘 알았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동훈 대변인은 법조 출신 기자는 아니고 네. 정치부 기자로 오래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마 이제 천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쭉 뭐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윤 총장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물론 그 정치인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한 말만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대변인의 역할을 대단히 좁게 보는 거죠. 대변이라는 게 그대로 말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만 국한시키는 건데 예. 아마도 이동훈 기자 같은 경우는 논설위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해온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들이 어느 정도 좀 섞여서 언론이라든가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또 뭔가 워딩 자체를 좀 맛깔나게 하는데 자기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나 27년 동안 범죄 수사만 전문해온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예. 아니 대변인을 임명했지만 내 얘기를 어쨌든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이 이를테면 뭐 좀 더 앞선 발언을 한다든지 또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등판도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의 갈등, 혼선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조율해내고 이것을 또 원만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윤석열 전 총장. 예. 과연 국민들에게 정말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 고사하고 그런 데서부터 지금 걸음마수진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이런 반성이 좀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이동원 대변인 조선일보 그만두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실업자 당장 됐네요. 호구지책이 문제가 됐어요. 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그 행태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것도 대변인 나온 이후에 좀 몇 가지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도서관을 갔다 와가지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올렸는데 거기에 몇 가지 좀 표현들이 틀린 게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함께 또 다른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상록 대변인이 곧바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뭐 정정합니다. 뭐 이렇게 그걸 보고 만약에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고쳐야지 그걸 왜 다른 사람이 고치는가? 이건 대변인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게 하나 궁금했고 장해찬 평론가 관련해서도 뭐 그 사람은 우리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딱 절하해 버렸을 때 이건 뭐 꼭 그 정권 잡은 뒤에 농공행상할 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하나는 대변인 돼가지고 이제 기자들하고 카톡에 이렇게 단체방으로 이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본인이 중앙일보 기자가 간사를 맡아주세요. 뭐 이렇게 지정을 아예 하고 또 후배들께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마치 아직도 본인이 기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상당히 기자들이 불편해했다. 이런 것도 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총장한테 안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각각의 개인들 대변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일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찌 보면 외인 부대처럼 용병들이 모여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중요한 윤석열 주체 본인의 리더십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을 판별할 줄 아는 능력 또 그 사람들을 조율해서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는 걸 여실없이 보여준 거고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서 어떤 그 패널도 얘기했습니다만 평론가도 얘기하시던데 대검의 공보관 수준으로 봤을 것이고 예. 또한 준비 안 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두수 총장 대변인이 문제가 있었어도 어차피 타격은 윤 총장이 입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과 공보 영역을 좀 나누고 또 그 안에서의 좀 전략 정무적 단위가 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채 대외적으로 보면 대변인이 모든 걸 판단하는 것처럼 나왔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대변인들을 그냥 언론 출신들이 언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엄밀하게는 공보 영역이고 예. 대변인은 냉정하게 정무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만이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갈등과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라운드 테이블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게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한데 이런 거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라운드의 민주주의라는 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예. 본인이 결심하고 명령하면 집행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과정을 보면 좀 결정 장애가 있는 것처럼 결정을 안 해준 상태에서 대변인이 좀 앞서 나갔을 가능성 이런 것도 같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이 대변인이 장해찬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SNS의 역량을 가진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이제 레거시 전통 언론 미디어 출신 대변인도 있지만 SNS의 대변인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폭에서도 약간의 이 권력 투쟁이 있었지 않았느냐 예. 이런 것도 예측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현재 전략 단위나 정무적 판단 단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행보를 하려고 하다 예. 보니까 뭐 닥친 어떤 이 참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권력 투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무슨 권력이 있냐 이거예요. 권력 투쟁처럼 보이게 만든 게 문제가 있는 그런데 거죠. 정치권에서는 처음 번호표를 뽑은 사람의 권력이 제일 우선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1호가 지금 끄끄졌으니까요. 아. 2호, 3호들이 이제 다시 권력을 내가 승계하겠죠. 1호다. 예, 거기는 1호가 아니고 예. 그냥 원오브 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그 이동훈 대변인 사퇴 소식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맨 먼저? 글쎄 그게 나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가 될 일인가? 아니요. 나갈 일인가? 아, 그만둘 일인가? 네, 그만둘 일인가? 본인이 나간 거라고 보세요? 그만두라고 한 것 같으세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신 의원님 말씀 들으면은 이제 신 의원님이 전직 아주 베테랑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건 나가란 이야기구나라고 이제 다 공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나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불과 열흘 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김두수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윤 총장한테는 아주 뭐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데 그 이동훈 그 위원한테도 이게 이제 신문사 그만두고 뭐 할 일이 당장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본인한테도 두 사람 다 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본인 일이니까 이거는 상대방도 타격이고 나도 타격이고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봉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끌어갈 텐데 열흘 만에 그렇게 골이 깊어진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둘 중에 윤석열 전 총장과 이동훈 전 대변인 중에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거는 윤 총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훈 기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장 중요한 대변인으로 인선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예. 그게 아니고 이동훈 그 대변인이 뭐 나름대로 일을 잘했는데 못마땅해 가지고 열흘 만에 내쳤다. 그러면 문제는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좀 이렇게 수습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두 달 있다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참 저는 미스테리하다 이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보다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것이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까지 했던 최고위급 검사가 아닌 정치 시인으로서의 윤석열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예. 될 것이다.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 보면 나중에 대체로 이제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는데 김두수 총장 아무튼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예. 중요한 건데 윤석열 총장 1호 인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열흘 만에 이렇게 갈라서게 된 것은 윤석열 총장 앞으로 행보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스텝이 제일 중요하고 아직 뭐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의 진용을 갖추는 데서 이견이나 어떤 갈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갈등을 다루는 게 본업이고 이 갈등을 잘 해결해 가는 것이 정치의 할 일인데 그 내에 민주주의라든지 어쨌든 뭔가의 통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해서 의사일치를 해서 리더십을 끌고 가야 되는 예.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장애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측면이 첫 번째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인 뭔 판단을 좀 안 해준 거거든요. 언제 예. 입당해서 뭘 어떻게 이제 다시 그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입당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해놓지 않은 상태이니까 거기에서 좀 더 자율적인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 자율적 해설도 잘 내부에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리더십으로 적당하게 대중들이 볼 때는 나름 좀 부드럽게 정리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측면이 없이 그냥 아주 상당히 좀 급진적인 형태로 정리된 게 이런 게 이제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인사들은 다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악재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윤석열 엑스파일 이 건인데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파일을 모아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된 것은 야권 인사 장성철 소장이죠. 우리 패널로도 활동하는데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토요일 날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입수했다. 공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이걸 보니까 이건 좀 곤란하다. 이런 정도면은 아무리 비단 주머니 3개 가지고 와도 방어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뭘까요? 뭐를 봤길래 저렇게 보수 쪽의 인사가 윤석열 총장 안 되겠다고 아주
기겁을 했을까요?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공개할 수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저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군 진영에서 이렇게 수류탄이 터지면 되겠느냐. 입수 경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정부가 압박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엑스파일이 뭔가도 궁금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패널들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번 그 사태에서 등장한 이 장성철 소장의 경우에도 불과 며칠 전까지도 우리 비전 전략실 소속 전략위원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공경에 빠뜨린 일을 한다면 어떻게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겠다는 우리 당의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과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싸움을 앞두고는 내부의 적부터 단속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장성철 씨 아군 맞습니까? 장성철 씨는 본인이 입수했다고 주장한 그 엑스파일을 잘 보관해야 할 겁니다. 입수하지 않고도 입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표현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말하자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엑스파일이라면 무슨 내용을 장 소장이 봤을 것 같습니까? 뭐 제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장모의 문제라든가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뭐 부인 문제라든가 그 더 나아가서 윤석열 본인의 문제라든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엑스파일의 어떤 실체의 그 파괴력은 저는 본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 또한 이것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장 소장이 올린 글을 보면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나도 모른다. 확인할 수 그런데 없다. 확인 이게 못한다. 이제 어차피 알려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진보 쪽의 여러 인사들이 이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을 것이 뻔한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방어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안 봤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만 저는 일단은 그 대목에서 중요하게 봤던 게 이런 풍문으로 알고 있던 사실도 있고 장성철 본인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도 있고 풍문으로서도 소문도 있고 정밀하게 조사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쪽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파일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출처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나중에 또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만일에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갓집 좁히면 부인과 장모에 관한 사안이라면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오히려 없을 거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검사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장검사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사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사실은 수사를 엉터리를 했다. 누구를 봐줬다. 내지는 누구를 뭐 강압수사 이런 대목이 나온다면 그거는 결정타죠. 우리가. 그런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작년에 저렇게까지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나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난 그 상황에서 갖고 있었다면 분명히 먼저 써서 쫓아내는데 활용했을 거라는 점은 또 분명히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검찰총장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그러면 검증을 많이 하고 검찰 내부에도 알아보고 모든 걸 검증을 했을 텐데 빠졌단 말이냐는 그 대목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총장
검사 재직실에 수사 사항과 관련된 적어도 처가 쪽의 일이라면 정치적으로 데미지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본인이 일이 진짜 있다면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실에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또 책임질 문제 아니겠느냐. 이것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뭐 사실은 그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송 대표가 예. 차근차근 우리 쌓아가고 있다, 모아놓고 그렇죠. 있다, 파일. 예.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성철 씨가 본 그 X 파일과 송 대표가 갖고 있다는 그 모았다는 파일이 다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그 파일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신성모 의원.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검증을 통과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총장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정보나 또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갔다. 그렇죠. 그걸 뭐 우리 이런 잘못이 있는 사람을 임명합니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야당이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입수를 하거나 파악을 못했을 거고 그렇죠. 그 대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대충 감안하고 일단 현 정부를 위해서 충실한 검찰총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밀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지만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걸 정부가 뭐 슬그머니 할 수는 있다고 봐야죠. 그게 지금 앵커 기자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그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떤 라디오에서 나오셔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 절대 출마 못한다고 단언하시는 걸 제가 한 2번인가 들었어요. 네. 그 대목이 저는 이제 앵커님 말씀에 그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임명할 때도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사실은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잘한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게 비위라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파일을 뒤로 놨다가 예. 이번에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작은 가능성입니다만 어차피 검찰을 견제했던 게 지금까지는 안기부 국정원이었습니다. 그 안기부 출신의 그 아이오들이 다 검찰에 나가 있고 하면서 검사 한 분 한 분의 중요한 검사들은 다 사실 조사가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예. 만약에 저는 의심하게 된다면 경찰보다는 정보기관에서 이런 걸 그전에 걸 모아서 좀 파일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히 제 추측을 덧붙여서 저는 추리를 그렇게 합니다. 예, 물론 뭐 송영길 대표가 파일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야권 인사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데 또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 파일 야권 인사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걸 만든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거 야당이 만든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죠. 신지호 전 의원이 주간지에 야당 의원실에서 이걸 본 적이 있다.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 발언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신지호 전 의원은 이거는 여당에서 작성하고 아마 야당 쪽에 흘렸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분석한 기사는 보면 그게 아닐 것이다. 야당의 경쟁자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누구를 지목했냐면 황교안을 지목한 기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라인으로 쭉 섰단 말이죠. 원래 근데 검찰이 양대 산맥이에요. 특수부와 공안부가 있는데 특수부가 거의 장악하면서 공안부가 많이 사라졌다. 공안 측의 핵심이 누구냐. 그리고 경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황교안 측을 지명했던 기사가 있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야당 측에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먼저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장성철 소장도 어찌 보면 야권 측에 있는 사람이고.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장관 때인가요? 대통령 권한대행 때네요. 그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어떤 단편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전반을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두수 총장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좌천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좌천이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좌천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적절한 내용이 혹시 지금 엑스파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저도 약간 그 부분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hen건택 부대변인이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에 의하면 이런 검찰 내에 이 특수통과 이 공안통의 권력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최초의 출발이 야당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의원 사무실에서 봤다는 거고 또 그것을 분석한 기사에도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증거로 든다면 왜 갑자기 갑툭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갑자기 한교안 전 총리가 미국을 가고 본인이 정치를 재개할 그 어떤 계기도 아닌데 갑자기 미국을 다녀오는 이런 좀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이런 거에 연결돼 가지고 저런 이제 기사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것에 대한 합리적 추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엑스파일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검사 영역에서 아는 검사로서의 윤석열의 문제 이런 것이 지적됐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철 평론가도 그 점을 깊이 보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뭐 시중에 떠도는 여러 지금 이제 이 가족과 이게 장모 처 문제는 뭐 어쨌든 도덕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지만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저런 그 한교안 전 총리와 연결되는 저런 것이 치명적인 윤석열 전 총장의 약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저렇게 할 정도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궁금한데 뭐 시간이 되면은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전 생각이 조금 틀린 게 검찰 내에서 공안하고 특수가 나름대로 이제 엘리트, 검사들 중에서도 엘리트, 일반 형사부와 다르게 경쟁 의식이 있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를 2번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추미애 장관 때, 그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좀 껄끄러운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사실이에요. 황교안 총리가 그때 당시에 부적절한 일이라고 했던 그 징계가 법무부 장관 때 내린 징계입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뭐 나름 이제 공안통이니까 정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지금 검사들이 내가 공안통이고 내가 특수통이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울 계제는 전혀 아니다. 그 외부에 너무너무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검사들은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검찰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이제 현근택 그 부위원장 전 그 부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 측에서 전 대표 측에서 이러한 걸 만들었다. 그것이 오픈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황교안 전 대표는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검찰 내에서도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 보수 세력 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일을 과연 아무리 이제 황 대표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했을까 저는 좀 그렇게 했겠느냐? 예, 저도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전 대표 배우설 내지는 황교안 전 대표 엑스파일 만들었다는 소리는 이거 저 현근택 만약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 대목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이유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대목이 있다면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 이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신지호 전 의원이 이야기한 걸 쿼트한 건지 예. 따온 건지 인용한 건지 아니면 현근택 전 부대변인의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황교안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그 논거는 유일하게 공안과 특수가 검찰 내부에서 싸우다가 이래 됐다는 취지인데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상기시켰습니다만 윤석열 검사와 황교안 법무장관은 개인적인 악의는 분명히 있어요. 2013년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국정원 댓글 사건, MB 시절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 작업을 한 걸 여주지청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라고 해가지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뭐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 1개월인가 2개월인가 됐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2013년인데 당시 윤석열 지청장은 검찰 선배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선배 취급 안 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봐서는 눈치 없이 저렇게 수사 마음대로 하는 혈기방자한 젊은 검사 뭐 이렇게 봤을 농후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악의는 있지만 적어도 황교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이런 엑스파일을 만들었거나 그 만드는데 배우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굉장히 좀 유보적이어야 되고 증거가 뚜렷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의 본질은 아니지만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르니까 그 내용은 약간 좀 짚을 필요가 있네요. 지금 아까 정진 변호사께서 징계를 2번 받았는데 한 번은 추미애 장관 때, 한 번은 이제 황교안 장관 때인데 제가 아까 그러면 그 징계가 바로 그 부적절한 거냐 그랬는데 지금 신성범 의원은 그 징계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한 징계라고 하고 지금 좌천된 것이 부적절한 건이라고 하니까 징계와 좌천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사안이. 그러니까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때 황교안 국무長나와서 답변한 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정확히 좀 안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인 관계는 분명히 안 좋다. 검찰 선후배지만은 그 말씀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후에 황교안 씨가 있다는 이 추론의 근거는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있어요. 지금 야권이 먼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근거의 가운데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파일 얘기한 게 지난달 25일이고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한 게 2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보다도 먼저 야권 인사 입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이 나온 거니까 윤석열 엑스파일을 마치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공작이다, 현 정부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은 대응하지 않겠다. 이 딱 한 줄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좀 관망하겠죠. 그러다가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장해찬 평론가 다시 대변인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정치 선언이 반전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뭐 언론에 알려졌으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되게 오래 해봤잖아요. 최근에. 근데 진짜 말에 막힘이 없는 분이고 정치 선언 이전과 정치 선언 이후의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추론할 수 있고 정치 선언하는 날 그 선언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기자들과 대본 없이 준비된 어떤 질문지 없이 즉석에서 질의응답 주고받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그 질문을 뭐 받겠다는 언론 보도는 대변인 통해서 나왔으니까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치 선언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일함 실장. 네. 대변인이 아닌데도 지금 계속 뭔가 뭐 그렇게 알고 있다, 뭐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이동훈 저기 대변인 역할하던 예. 이동훈 기자와 또 장해찬 시간에 또 갈등설도 있던데 그걸 떠나서 저는 좀 장해찬 뭐 저기 평론가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기자간담회를 하고 출마 선언하면서 소위 이른바 대본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하고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의 어떤 엑스파일 문제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검증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이 있는데 또 대변인 또 갈등설에서 빚어진 것처럼 뭐 하나의 주장입니다만 이를테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조기 입당론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께서 정면으로 자기 입으로 정확한 입장을 피력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돌파해내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대변인은 물러났지만 대변인이 27일 출마 선언 날짜를 정한 것, 그것은 현재까지 다른 얘기가 없는 것 보면 그대로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뜻만 들이고 밥솥을 열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지난번 국회에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에다가 어제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공관의 짐을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조만간 정리하겠다라고 한 건데 짐을 정리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보면 뭔가 지금 신변 정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지금 강연, 봉사활동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분은 정서나 정책 면에서 여와 가까운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동연 부총리 그건 그분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선 주자 대열에 합류할까요? 궁금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법사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얘기 다시 들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감사원의 수장이 감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감사원의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예, 현직 감사원장의 정치적 성향 그 부분은 좀 따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신성범 의원 보시기에 최재형 원장 그만둘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하는 태도 내용을 보면 마음을 정하신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물었잖아요. 이게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당신 생각 동의 안 해요.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고 조만간 정리하겠다. 나온 이야기가 마음을 굳히신 걸로 보여요. 최재형 원장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자유죠.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이제 야권 후보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권은 아닐 것 같고 네.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 사퇴하시고 정치에 뛰어드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매우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데는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으로 일하면서 보니까 이 정부의 행위나 행동이 여러 차례 자기가 볼 때는 헌법 원칙을 어겼다. 뭐 상권 분립이 어긋났다. 그래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정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전개하시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하나하나 뭐 사례도 들고 하실 텐데 그때 좀 봐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다만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이미 윤석열 전 총장도 쫓겨나오다시피 했습니다만 중도 사퇴한 마당에 다시 한번 가장 큰 사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감사원장 현직 감사원장이 1월 1일 임기를 놔두고 아주 이렇게 또 나오실 때 그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 명분을 뭐라고 하실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저도 판단해보려고 그래요.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듣고 싶은데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야말로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정기관 또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 정부 끝나기도 전에 나 대통령 선거 나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두 분 다 아직 뭐 하겠다고 안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현 정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감사원법을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는 독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의 독립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감사위원, 감사원장 포함한 감사위원은 정치운동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운동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재형 원장님 저희 연수원 때 교수님이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잘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대충은 먼 발치에서도 저희 반 교수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정치하실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이분 나오시는구나라고 거의 99% 확신을 하는 게 연수원 때 가르치셨다는 거죠? 네네. 연수원 때 이제 몇 교수님들 년 전이에요? 한 20년도 더 되는 20년 전에 정치할 분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지금 세월이 2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근데 어쨌든 제가 아는 최재형 원장은 안 한다면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조금 전에 그 국회에서 답변할 때 생각을 정리 중이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양반이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권력 의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반드시 꼭 내가 대통령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출마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재형 원장도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듭니다. 자, 또 한 분 얘기 나오는 게 김동연 전 부총리죠. 송영길 대표, 그분은 우리 쪽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께서 정책이나 정서가 민주당이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세요. 물론 또 그분의 생각이겠지만 제가 코멘트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현 정부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국민의힘이 좀 반성할 부분도 있어 보여요. 지금 이름 나오는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다 이 정부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몇십 년 역사 가진 정당입니까? 그런데 이제 전부 이런 쪽에 들여다보고 기다리고 목매달고 그러면 그것도 반성할 부분 아닙니까? 최근 요 가까운 시기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파괴되는가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민주주의가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오랜 간행과 그 내에 합의되어 온 문화 같은 것 이런 거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유지해왔다는 게 미국의 민주주의 사례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서 그걸 밝힌 책인데요. 감사원법이나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나오는 것이 헌법적 법률적 위반은 아닐지 모릅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에서 보면 이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을 누구보다도 요구되는 이 조직의 수장들이 그것도 현직에서 바로 나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예로 들면 이해창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당 범위 내에서 감사원장 하다가 총리로 가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은
본인의 뭐 물론 대통령에 속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후퇴되는 그런 관행과 어떤 기록을 남기는 측면에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정의람 실장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정치권에 오래 이렇게 계셨고 지켜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치렀던 대통령 선거와 너무나 다른 양상으로 이번에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지금 뭐 그야말로 정치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전에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대통령 선거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그동안 정말 대선을 준비해온 수많은 정치인들을 제치고 이런 사람들이 지지율이 막 높이 올라가고 국민들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이건 뭔가 좀 우리가 이 사회에 뭔가 변화가 좀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소위 이른바 기성 정치, 소위 한국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 정말 민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정치가 아니라 늘 권력 정치, 진영 정치, 이념 정치 이런 데 꽉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터져 나오는 어떤 반발적 효과도 있다. 예. 그 효과가 이를테면 뭐 세대 정치라고 볼 수 있는 젊은 정치를 불러온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어쨌든 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소위 이른바 민주정부로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 개혁 추진 과정 속에서 보여진 이른바 유능함, 소위 과연 유능하게 이런 계획을 추진했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그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또 불만이 또 한쪽에서는 잉태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이른바 어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다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되고 또 역할했던 고위 공직자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정권도 그 책임으로부터는 여전히 한쪽의 책임은 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국민들 속에서 볼 때는 정말 정치가 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른바 고위공직자까지 지낸 분들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명면에 갔거든요. 이름도 없이 그냥 대권 어떤 출마 후보군에 거론되다가 결국은 본인들의 명예와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어떤 그 가치관조차도 다 내동댕이 치고 사라져갔던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온당하게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저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국민적 어떤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잘한 일이 훌륭한 대선 주자 많이 만든 거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 어떤 질타를 겸허히 또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은 지금 대선 후보 경선 연기하는 걸 놓고 지금 입장에 따라서 후보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거의 뭐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의원총회 열지 않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대선 주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의원들이 일단 의총 열어서 논의를 해보자. 의원총회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한쪽으로 의견이 쏠린다면 송영길 대표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빅3 가운데는 이재명 지사 빼놓고 두 분은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른 대선 출마 선언하거나 좀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연기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은 내일 모레 출마 선언한다고 하죠. 두 사람은 뭐 굳이 뭐 연기할 필요 있느냐 이런 입장인데 현재는 연기 찬성하는 후보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된 녹취들 한번 들어보죠. 경선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권리당원 서명자 수가 이틀 만에 2만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당원들의 요구가 절박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 중 누군가의 경선 승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대선 승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떤 이견이 있으면 당은 당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당헌 당규를 잘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항상 해야 되죠. 그래야 당내 분란도 막을 수 있고 원활한 당무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경선 시기 조절하는 것은 당헌 개정 사항이 아니에요. 당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김두수 총장, 지금 정세균 전 총리 얘기는 당무회의 의결 사항이니까 당은 당규 안 바꿔도 충분히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맞습니까? 네, 핵심은 뭐 당헌 당규에 뭔가 조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조항은 이제 180일 전에 선출해야 한다. 이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대선 경선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선 연기다 아니다 이것도 조금 뭐 프레임이 좀 이상하고 언제 우리 당 후보를 뽑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것은 이제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를 하는 정당이 무슨 공무원 시험 날짜가 아닌 한 정치의 이렇게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방역에 있어서 정치는 대면을 직접 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해 나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특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방역에 믿음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 시기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마침 상대의 진영이 11월 정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늦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적절한 시점의 계산을 보면 미국의 전당대회 예를 봐도 전당대회를 여는 시점은 한 3개월 전, 2개월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올해 12월 안에 연다면 그것이 가장 적절한 시점 아닌가. 그러니까 원칙에 강경한 원칙이 있다면 유연한 전략이 있는데 선거라든지 정치의 영역에서는 유연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김 총장한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의원총회에서 어떤 뭐 의결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맞습니다. 얘기만 이렇게 듣는 뭐 거죠. 의원총회에서 의결하지만 그건 의원총회의 생각이고 당은 당규에 따른 의결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표로서는 조금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당무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도부와 그러니까 시도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100여 명.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최종 의결 기구로서 만약 공천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의 조직적 결정은 당무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가 당무위원들한테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표도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분포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반대하고 지금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쪽에서는 연기를 주장을 하는데 국회의원들 분포로 봤을 때 지지하는 그 세력들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분포가 대체로? 압도적 다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중립지대가 많을 겁니다. 이런저런 결정은 어떤 행태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중립지대가 많고 좀 더 강하게 연기 어떤 시점을 좀 더 11월이나 12월을 해야 승리한다는 쪽과 이걸 굳이 변경하지 말자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립지대가 있으니까 저런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의견이 쏠릴 수 있다. 현재 대충 나오지 않나요?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의원들이 뭐 이런 몇 명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숫자 같은 건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면 좀 더 이 경선을 한 11월 정도 하자는 쪽이 좀 다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쪽보다는 이낙연, 정세균 의원 쪽이 더 많을 거다. 당무위원회를 아무래도 또 연다면.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안 했으니까 더 그렇기도 하겠죠.
정기남 실장도 그 세력 분포를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역 의원 숫자로 본다면 어찌 보면 지금 정권 재창출이 원칙이다라는 관점에서 경선 일정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또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좀 더 많고요. 한 예. 60% 정도 육박한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나 또 당의 어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당원, 그다음에 당대표가 사실상 많은 자리를 임명하게 되어 있는 당무위원 분포를 보면 꼭 또 그렇지만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 구조와 또 논의 구조가 약간의 어떤 찬반 구조 구성이 예. 좀 상이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근데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볼 것이요. 저는 절차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당무위를 열어서 논의하고 예.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 예.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원칙은 지도부가 신속하게 수습할 의무가 있다. 경선 연기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는 사이 사실 당의 지금 어떤 뭐랄까 지지율이라든지 예. 국민적 시각은 차가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서둘러서 수습할 필요가 있다, 지도부에게. 세 번째 얘기한다면 저는 후보의 관점. 1위 달리는 후보는 빨리 매듭지고 후보가 되고 싶죠. 또 쫓아가는 후보는 시간을 좀 더 벌고 싶죠. 그런 후보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스크 쓰고 경선을 할 거냐, 또는 마스크 벗고 상대 후보 진영과의 어떤 그 뭐랄까 좀 대칭성을 고려하면서 경선을 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요구,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당의 어떤 대의, 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자, 내일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한번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추미애 전 장관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23일 출마 선언한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을 내가 잘 아니까 꽁 잡는 매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꽁, 추미애 장관이 매, 이런 얘기겠죠.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꽁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지휘 감독자이니까요.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꽁 잡는 매다. 언론의 검증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정동의 그 추론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필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신성범 의원, 꽁 잡는 매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 뭐 본인의 의사니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굳이 따지면 아마 저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 소식을 가장 반기는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지 않을까. 예. 아시는 대로 추미애 장관이 출마하는 순간 꽁 잡는 게 매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따라 나올 단어가 뭡니까? 검찰 개혁,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될 텐데, 과연 민주당 안에서도 추 장관의 저런 반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 하태경 의원이 정확히 지적했는데 추나땡이죠. 추미애 장관 나오면 땡큐, 고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지지도가 나온다면 그만큼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거다.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추미애 전 장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누가 꽁이고 누가 맨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심혈을 기울인 일이 무엇이냐. 검찰총장을 징계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 징계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패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 잡는 게 매다, 내가 꽁이 아니고 내가 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얼만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물론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수 총장, 물론 뭐 이제 사람이 높은 세상 뭐 이런 깃발을 들었다고 하는데 비전, 정책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건 몰라도 누구를 잡기 위해서 나왔다. 이건 좀 그렇긴 해요. 예, 당 대표도 지냈고
또 5선 의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자격은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대 후보가 윤석열 총장이고 금방 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징계까지 했는데 이 징계 요청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본인이 판단한 것보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약간의 책임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는 저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 검찰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 한 10%에서 20%의 또 아주 권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뭐 예선에 통과는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이런 적대적 공존인데 잘못하면 이제 같은 전략적 공멸이 가능성도 지금 등장하는 거죠. 예,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또 출마 선언하면 한번 또 생각해 보죠.